일본 시마네현의 작은 섬 오키.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마을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축제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양력 8월 15일,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일본 최대의 명절 오봉. 오키섬 사람들은 오봉 때마다 조상의 혼을 모신 배를 바다로 띄워보내는 정령주 축제를 엽니다. 주민들은 아버지 대부터 가장 윗대 시조까지 조상들의 이름을 새긴 색종이로 배를 장식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시조는 누굴까요? 오키섬의 역사를 기록한 이마지 유렉이라는 책에서 정령주 축제의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イミジ由来地という沖に初めてやってきた人たちのことが書かれてあります。これらこの葉人は西方千里から白ブルから来たというが、またからの空国から来たともいう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います。 정령주 축제는 신라에서 건너와 오키 사람들의 조상이 된 혼들을 다시 신라로 보내는 의식입니다. 넋이나마 고향 땅을 밟아보라는 염원과 함께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키섬에는 절구의 노래라는 가장 오래된 민요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한국어와 고대 오키어가 섞인 것으로 신라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불렀다는 기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동해를 건너온 신라인이 일본의 왕이 됐다는 신화는 우리의 연호랑 세우녀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700년 전에 쓰여진 아주 특별한 역사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연호랑 세우녀의 일화를 우리는 이 작은 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천만 원에) 시작하겠습니다. 5천만 원, 7천만 원. 더 이상 안 계시면 17번 손님한테 낙찰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서울 인사동 고서경매장. 이날 사람들의 시선을 끈 책 한 권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삼국유사 임신본 권이였습니다. 삼국유사 두째 권입니다. 향가가 14수가 수록되어 있는 국보급 그런 책입니다. 5개 시작합니다. 5. 삼국유사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권의 경매가가 수억 원대를 웃도니
전권 모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800m) 정상에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금빛 샘이 있다는 금정산. 특히 가을 단풍으로 유명합니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국내 최대 규모의 금정산성과 호국 사찰로 이름 높은 범어사가 위치한 명산이기도 하죠. 화엄종의 10대 사찰 중 하나인 범어사.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시대에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천년 고찰입니다. 범어사와 삼국유사의 인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국유사가 이곳에 보관돼 있기 때문이죠. 삼국유사는 모두 5권, 2책, 9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어사가 보관하고 있는 삼국유사는 권 4와 5를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것이고 14세기 조선 초기에 발행됐습니다. 현존하는 판본 중 가장 일찍 만들어졌고 보존 상태도 양호해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범어사본 삼국유사는 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판본입니다. 그 이유는 삼국유사를 집필한 장소와 저자의 이름이 표기돼 있기 때문입니다. 권 5 첫머리에 선명하게 쓰인 인각사와 이련의 이름이 보입니다. 경상북도 군위군 인각사. 삼국유사의 저자이자 고려시대 국사의 자리에 올랐던 승려 이련이 말년을 보낸 곳입니다. 이련은 입적할 때까지 5년 동안 인각사에 머물렀고 이 기간 동안 평생의 과업이었던 삼국유사를 완성했습니다. 이련의 흔적은 극락전 옆 미륵불상과 나란히 서 있는 부도탑, 뒤편 누각에 보존돼 있는 보각곡사 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각곡사 비는 이련이 입적한 후 그의 제자 법진이 주도해서 만든 비석입니다. 세월의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글씨를 알아보기 쉽진 않지만 이련의 생애와 능력은 물론이고 삼국유사 저수를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련은 세상을 뜨기 전까지 삼국유사 저술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왜 평생의 과업으로 새로운 역사서 삼국유사를 썼던 걸까요? 삼국유사를 통해 이련이 꿈꾸었던 것, 그 실체를 찾아 시계바늘을 800년 전으로 돌려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1289년 10월) 보각국사 이련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무렵
내 평생을 걸고 쓴 책이다. 여기엔 내놓고 말하지 못한 비기가 있다. 훗날 그 비밀을 찾아낸다. 우리 민족은 크게 흥할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호련히 세상을 떠난 이련. 그가 삼국유사에 남긴 비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3세기) 고려 무신 정권의 혹정에 이어 몽골의 침략이 30년 동안 이어지면서 민중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찬란했던 천년 신라의 영화도, 세계로 뻗어가던 고려인의 기계도 옛일이 돼버렸습니다. 외세의 침입으로 국토는 파괴되고 백성들은 수탈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끈질긴 저항이 이어졌지만 그로 인한 중생들의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련은 그처럼 엄혹했던 시절을 백성들과 함께했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민족적 자부심과 문화적 긍지를 일깨워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승려라는 신분으로 젊은 날 전국 곳곳을 돌아볼 수 있었던 이련은 각 지역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수집했고 그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삼국유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와 자부심,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불교적 이상세계를 담은 역사적 사건과 백성들의 심금을 울렸던 감동적인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이련은 담대하면서도 섬세한 필치로 써내려갔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사대주의 사관과 무화주의 사관에 입각한 역사책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정신적 영향을 총체적으로 집결하고 흔들리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잡아서 새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사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판단됩니다. 삼국유사는 역사서이자 이야기책입니다. 삼국시대의 제왕들의 행적과 치세를 다룬 왕력을 시작으로 기의, 흥법, 탑상, 의회, 신주, 감통, 피은, 효선 등 모두 9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역사서에선 볼 수 없었던 우리 고대사가 실려 있으며 역사책이란 딱딱한 형식에 매이지 않고 각 지역에 전해오는 신화와 전설, 불교 사상에 기반을 둔 설화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용가, 헌화가,
제망매가 등 신라 향가 14수가 실려 있어서 한국 고대 문학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삼국유산 일연이라고 하는 개인이 서술을 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나 정치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층 지배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민들, 뭐 노예, 노비들 비롯해 가지고 일반 평민의 생활, 그네들의 생각까지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 삼국 사기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우리 고대 사회의 피와 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련이 남긴 삼국유사가 언제 처음 책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련이 직접 초간본을 만들었는지 그 여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조선시대에 만든 2개의 판본만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자료로 봤을 때는 조선 초기본이 왕력을 포함해서 권 5까지가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중종조의 1512년 임신본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초기본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 또는 나머지 부분은 보각을 해서 만든 판본입니다. 삼국유사의 특별함은 권 1과 2에 수록되어 있는 우리 고대사 기록에서 두드러집니다. 그중 기이는 고조선에서 고려 건국 이전까지 여러 국가와 왕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련은 단군 신화와 고조선의 건국,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처음 언급함으로써 우리 반만년 역사와 민족 정신의 초석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소로 내려온 환웅은 인간 세상에 360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렸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며 견디라 했는데 곰만 여자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 웅녀가 되었다. 웅녀는 사람으로 변한 환웅과 혼인의 자식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단군 왕검이다. 단군 왕검은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고조선이라 했다.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삼은 후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고조선조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국 문화와 우리는 대등한 데서 출발하고 역사도 대등한 시기에 함께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국유사 권 1 기편 첫 장엔 연호랑과 세우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설화를 통해서 우린 고대 한일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 호미곶.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인물 연호랑과 세우녀가 서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연호랑과 세우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연호랑과 세우녀는 신라 8대 아달라왕 4년 157년경에 동해 바닷가에 살던 부부였다. 어느 날 연호는 바다에 나가 해초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바위가 나타나 연호를 싣고 갔다. 긴 항해 끝에 연호가 도착한 곳은 일본 땅. 연호를 맞이한 일본 사람들은 그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하며 왕으로 삼았다. 그런데 연호는 어떻게 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일본 시마네현의 이즈모 해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포항 호미곶에서 400km 남짓, 이즈모 해변엔 지금도 동해 해류를 타고 한반도에서 흘러온 물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해류를 따라서 연호랑도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즈모 지역엔 신라를 연상케 하는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즈모의 류잔 북쪽 산기슭에 위치한 가라카마 신사도 그중 하나인데, 신사 주변에 범상치 않은 형태의 바위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암선으로 불리는 이 바위엔 일본의 창세기 신 스사노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일본의 고대 역사서 서기에 따르면 스사노는 행실이 나빠 하늘에서 신라국으로 쫓겨났다가 바위를 타고 이즈모 땅에 와서 고대 왕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연호랑 세우녀 설화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어쩌면 이 암소는 연호랑이 타고 온 바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추측은 이즈모 곳곳의 유적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고향으로 불리는 이즈모 땅. 이곳엔 수많은 신사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히노미사키 신사는 스사노와 그의 누이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곳으로 일본에서 가장 큰 스사노의 신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원래 바다를 건너온 신라인을 모신 한국 신사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신사의 뒤편에 가면 한국 신사라고는 조그마한 사당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산은 한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바다 저편에 건너온 원래 한국에서 건너간 신이었는데, 규모는 작지만 현판에 한국이란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가라쿠니 신사. 이 한국 신사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그것은 곧 이제 당시에 우리는 일본보다는 더 선진 문화를 또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제철 기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에 그것을 이제 일본으로 전달을 했지 않았을까. 연호랑의 흔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히노미사키 신사 바로 앞에 우뚝 서 있는 갈매기 섬. 이곳엔 작은 사당과 바위 무덤이 있습니다. 스사노가 묻힌 곳으로 무덤은 동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서면 바다 너머 고향 신라 땅이 아스라이 잡힐 듯합니다. 연호랑과 세우녀 설화는 일본의 사문물을 전해줄 만큼 앞선 문명을 창조했던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상징합니다. 당시 고려인들이 몽골의 침략에 굴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자부심과 강한 민족 정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련이 삼국유사에 숨겨둔 비기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삼국유사에 실린 다양한 역사 기록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이련은 어디에서 어떻게 수집한 것일까요? 편찬자인 이련이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거나 또는 승려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빼놓지 않고 수집해 놨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이 삼국유사를 편찬하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데, 이련이 발로 썼다는 삼국유사. 답사팀을 꾸려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은 저기 삼국유사 답사를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라든지 그 실체를 갖다가 발로 띄어서 보정을 했던 기록서가 이렇게 되겠죠, 이제 삼국유사가. 그 삼국유사를 갖다가 동해바다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가문사지. 두 개의 3층 석탑 사이의 건물터에서 답사팀은 삼국유사에서 언급한 금당 아래의 특별한 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가문사지 같은 경우도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용으로 변한 문무왕이 이 절에 와가지고 이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 쉬었다든지, 여기를 갖다 통해서 이 신라 앞바다를 왜구를 갖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의미로 저러한 기단이 만들어졌을 거다. 삼국유사 권2 기2편의 두 번째 이야기 만파식적조. 가문사 건립 과정과 이 사찰에 얽힌 설화가 기록돼 있습니다. 문무왕께서 외병을 진압하기 위해 이 절을 짓다가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시어 해룡이 되셨고, 그 아드님이신 신문왕께서 682년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금당 섬돌 아래에는 동쪽 방향으로 구멍 하나를 열었으니 이는 용이 절에 들어와 돌아다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문사 금당 건물 아래의 수로는 실제로 존재했었고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련이 가문사에 와서 건물 구조를 살폈고 금당 및 수로까지 직접 확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련이 답사를 하면서 글을 쓴 흔적은 경상북도 청도 운문사 일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운문사 동쪽으로 9,000보쯤 되는 곳에 가서현이 있는데, 혹은 가슬현이라고도 한다. 거기 있다가 한 3년 후에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삼국유사 의해편에 나오는 사찰에 대한 이련의 답사 기록입니다. 가서현 또는 가슬현이라고 불리던 가슬갑사는 600년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지은 절로 화랑도의 세소 5개가 탄생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 가슬갑사의 위치를 운문사로부터 9,000걸음 떨어진 곳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그가 직접 걸어보고 거리를 측정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삼국유사는 이련이 직접 답사하고 조사한 결과물로 발로 쓴 역사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국유사 지필에 대한 고상, 그 시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련의 생애와 대구 비슬산에 머물렀던 시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련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0여 년간 비슬산 일대에 머물렀습니다. (1227년)
22세 되던 해 승과에 급제한 이련은 참선과 수행을 위해 포산에 들어옵니다. 포산은 지금의 비슬산을 말합니다. 보각국사 비문에 따르면 이련은 22년 동안 포산에 머물렀고 이 기간 동안 참선과 수행에 정진할 뿐 아니라 이 일대에 전해오는 여러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했습니다. 비슬산은 삼국유사를 편찬했던 이련선사가 참으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수행을 하는 한편 삼국유사의 편찬을 예비했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준비했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이다. 삼국유사 지필의 기반을 마련했던 비슬산. 그렇다면 이련은 비슬산 어디에서 수행했던 걸까요? 보각국사 비문은 이련이 포산의 보당암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비슬산 보당암에 대한 기록은 조선 중기 서거정이 엮은 동문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문선에 수록된 이첨의 보당암 중창기에 따르면 보당암은 비슬산 정상 부근에 있었으며 암자 정도의 규모에 참선하기 좋은 조용하고 위엄이 넘치는 곳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련의 정신적 고향이자 삼국유사 지필의 중요한 공간이었던 비슬산 보당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 대구 MBC 제작팀과 중앙승가대학, 경북대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비슬산을 탐사하기로 했습니다. 비슬산 곳곳엔 수많은 암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신라시대엔 그 수가 99개에 이르렀다고도 합니다. 지금도 비슬산엔 폐허가 된 절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52m, 한 52m. 탐사팀은 바로 그곳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찰 건물이 사라진 자리엔 기와와 도자기 파편 등이 쏟아져 나왔고 고려시대 양식의 탑과 거대한 축대, 건물 주춧돌이 발견됐습니다. 비슬산 정상부에 위치한 대견사. 이곳이 보당암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동문선의 기록에 따라 이 점이 쓴 비슬산지정, 즉 비슬산의 꼭대기에 보당암이 위치해 있다는 글귀에 맞춰 산정상의 대견사를 보당암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대견사를 보시면은 누구든지 여기는 교통상, 군사상 요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 성도라든지 군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붐볐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성과에 급제해서 내려온 이런 스님이 그런 번잡한 큰 절에 있었겠는가? 그는 자기의 그 수양을 위해서 아마 조그마한 토굴 같은 조그마한 곳에 안 계셨겠느냐. 비슬산 일대를 탐사하며 이련의 흔적을 찾던 중 탐사팀은 보당이란 이름에 샘이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슬산을 30년 동안 오르내리며 이련과 삼국유사의 흔적을 조사해온 권영시 비슬산 연구소장과 함께 샘이 있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샘터가 보잠샘 또는 보당암샘이라고 부르는 자리가 제 위에 이제 그 보당암하고 거의 일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을 주민들도 저 위에 절터를 역시 보당암 아니면 또 보잠암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통상 말이 이제 오래 지나오면서 이제 변형된 게 아닌가. 보당샘 인근엔 폐허가 된 절터도 있었습니다. 비슬산 정상부에서
습경사가 심하고 비탈진 길을 따라가면 수풀로 뒤덮인 암자터와 마주하게 됩니다. 보당샘 바로 위에 위치한 이 절터에서도 기와와 토기 조각이 많이 출토됐습니다. 여기 전체가 그 고려 시대 주로 12세기, 13세기, 14세기까지는 안 내려오는 고려 시대 토기 편들이고 뭐 긴 좀 벽 모양, 긴 벽 모양 토기의 그 이제 입술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고려 시대 같은 비슷한 토기긴 한데 어깨에 파상무늬라 그래서 물길 모양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아마 이게 뭐 건물의 기초가 되는 축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70? 90? 무게 중심 분산. 매우 견고하고 세련된 기법으로 쌓은 이 축대는 이곳에 제법 큰 건물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수법이 아니고 고려 때 수법은 기와와 토기 파편에 이어서 건물의 축대까지. 이곳엔 어떤 건축물이 있었던 것일까요? 축대 옆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발견됐습니다. 백연사지 서편에 그 살록에 있는 그 터는 이 동서가 15m 정도, 그 다음에 남북은 2단입니다만 축은 남북이어서 남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2단의 축이 약 한 26m, 그러니까 한 단 한 13m 정도 되는 딱 그야말로 암이라는 그 명칭에 맞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상단은 부처님을 모신 공간 주불전이 있었고 그 주불전 밑에는 아마 그 부처님을 모시는 스님이 사셨던. 이 암자터에서 고려시대 기와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와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기와가 동시에 출토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요? 그거는 혹여 보당암이라는 그 중수 기록에 나오는 14세기를 근거로 했을 때 고려와 조선이 한번 조선시대에 한번 중건되는 그것을 반증하는 자료였을지도. 이 암자터는 비슬산 상단부,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합니다. 외부와 차단돼 수행하기 좋은 장소로 이련이 삼국유사를 구상한 곳, 그 역사적인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보당암의 진위 여부와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는 학계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갈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련이 삼국유사를 썼던 13세기. 그로부터 800년 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련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삼국유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련의 삼국유사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의미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 콘텐츠의 보고로서의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속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새로운 형식으로 작품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진행돼 왔었습니다. 삼국유사의 설화를 바탕으로 장편 애니메이션을 준비하는 이상원 교수. 요즘 관객들에게 꼭 맞는 형식과 장르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용 애니메이션에서부터 어린이 단편 만화 영화와
온라인 게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게임 등 새로운 관점에서 풀어낸 스토리텔링이 개발 중인데요. 특히 이상원 교수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즐기는 젊은 관객들을 고려해서 과거와 현대를 오가는 판타지 장르를 개발하고 스마트폰과 모바일 매체에 맞는 형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작품 샘플은 삼국유사의 설화에서 기본 모티브와 캐릭터만을 가져와 새롭게 창조한 3D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다양한 뉴미디어, 그래서 요즘에 그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삼국유사의 그 재미있는 스토리들을 또 그 교훈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시대에 아주 그 참 뭔가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끌어내서 짤막짤막하게 에피소드 형태로 해서 얼마든지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신라향가 모죽지랑가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오페라 죽지랑의 연습 현장입니다.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위대한 장군이자 화랑이었던 죽지랑. 하지만 그도 나이가 들어 최고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은퇴 후에 삶이 무기력해진 죽지랑에게 그의 부하 드고가 과거의 영광을 노래하며 죽지랑 장군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노장의 은퇴, 그를 존경하는 후배의 아름다운 마음, 세대 교체와 부조리 타파 등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지랑 장군이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지만 은퇴 후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은 우리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노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후대들에게 모범이 될지 그러한 모습들이 이 오페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삼국유사 속 신라 향가를 고대 왕국의 유산에 그치지 않고 그 원형을 복원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신라 향가에 대한 연구는 문학 작품으로서 가사에만 집중돼 왔었습니다. 그에 비해 박상진 교수의 작업은 노래로서의 향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 편찬된 옛 악보집 시용 향악보를 응용해 신라 향가에 곡을 붙임으로써 향가를 노래로 복원하고 향가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의 그런 노래가 고려 시대의 노래와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려 가요가 들어있는 시용 향악보가 정간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간보를 다시 오선보로 역보를 해가지고 보니까 노래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노래를 신라향가 14수의 그 가사를 이 고려 가요 형식으로 이렇게 노래말에다가 곡을 이렇게 붙이는 형식으로 복원 작업을 했습니다. 신라 향가 초용가가 노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탐하는 역신을 쫓기 위해 처용이 불렀다는 노래. 이련이 아니었으면 이처럼 풍부한 스토리에 아름답고 해학적인 표현으로 가득한 신라 문학의 정수를 현대의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삼국유사의 가치와 의미를 오늘날에 되새기고자 시작된 목판 복원 사업. 삼국유사 전권을 목판에 다시 새김으로써 삼국유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목판 복각 사업은 2015년에 시작해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선발된 각수들은 이 기간 동안 삼국유사 전권을 완벽하게 복원하게 됩니다. 몇백 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본다는 걸 생각으로 지금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때의 느낌의 채로 그대로 이련이 쓴 삼국유사는 고려의 최첨단 기술 목판 인쇄술을 통해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국유사를 목판으로 복원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과학기술력과 문화적 역량을 되새기는 작업입니다. 삼국유사 목판 사업은 단순히 목판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삼국유사가 가진 현대성을 내세워 삼국유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어일으키고 21세기 문화 콘텐츠의 보고로 무한한 재창조가 가능한 삼국유사의 잠재성을 조명하는 거룩한 사업입니다. 고려 최고의 승려이자 시대를 앞서간 저술가이고 시인이며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미래형 지식인 이련. 어목했던 시대, 전쟁과 혹정이 뒤엉킨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쓰러져가는 민족 정신과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이련은 삼국유사 집필에 모든 걸 바쳤습니다. 처음 나라를 세우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치세를 이어가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지켰던 고대 제왕들의 용담이 펼쳐지는 삼국유사. 신라 향가와 고승들의 모험담, 마을마다 전해오는 재미있고 신비로운 이야기 등 그리스 로마 신화에 버금가는 우리의 고전 삼국유사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And today I believe this book is very necessary because we cannot build a future if we are not aware of what is our origin. 삼국유사는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세대에게 전하는 지혜가 담긴 미래의 책입니다. TV와 영화, 음악과 공연, 인터넷과 모바일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활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의 보고입니다. 이것은 이련이 삼국유사에 숨겨둔 또 다른 비기일지도 모릅니다. 삼국유사를 오늘날에 살려놓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에게 부족한 컨텐츠를 뽑아오는 그래서 이련도 살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컨텐츠도 살리는 그런 방법이
이 삼국유사와 오늘날의 새로운 미디어의 접합. 혼돈의 시대를 이겨내는 힘, 분화로 융성하는 강한 나라. 삼국유사를 통한 일련의 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